안녕하세요. 오늘은 잡지 기록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잡지에 미쳐 살았던 한스 밴드. 불광불급. 정민 선생의 미쳐야 미친다를 통해 알게 된 사자성어다. 이 책에는 미치지 않으면 잃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다간 조선시대 마니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죄인으로, 역적으로, 서얼로, 혹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기생과 화가로 한 세상을 고달프게 건너간 시대적 반항아와 소수자들의 내면 풍경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들이 활약한 무대는 지식의 패러다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던 18세기다. 18세기는 유럽의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한국판 문예 부흥기라 할 수 있다. 기획회의 초창기에는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인문적 실용서적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미쳐야 미친다를 비롯해 조선의 뒷골목 풍경,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등 역사, 고전, 신화 등의 맥락을 주관적으로 잡아주는 인문서들이 큰 흐름을 이뤘다.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에서 18세기는 하나의 문명이 새 문명으로 이월되는 단경기였다.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이옥 등 중국에서 유입된 서구의 과학기술과 천주학의 지적 충격을 받은 지식인들이 놀랄만한 사유의 모험을 펼쳤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지배적인 사유들을 공격하는 새로운 층위의 발랄한 사유와 글쓰기가 넘쳐났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발랄한 상상력이 발휘됐던 21세기 벽두에 18세기의 도전적인 사유들은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서얼이라 벼슬길에 나갈 길이 막힌 이덕무는 스스로를 간서치라 부르며 오로지 책만 읽었다. 가난하여 폐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를 속수무책으로 보내고도 열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서도 책 빌려달라는 편지를 써보낼 정도로 책에 미쳐 있었다. 안소영의 책만 보는 바보에는 이덕무의 독서법이 나온다. 첫째, 굶주릴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훨씬 낭랑해져 글귀가 잘 다가오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다. 둘째, 날씨가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의 기운이 스며들어 떨리는 몸이 진정되고 추위를 잊을 수 있다. 셋째,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눈과 마음이 책에 집중하면서 천만 가지 근심이 모두 사라진다. 넷째, 기치병을 앓을 때 책을 읽으면 그 목소리가 목구멍의 걸림돌을 시원하게 뚫어 괴로운 기침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나도 책에 미쳐 살았다.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이 적지 않았다. 한 달에 1000권 이상의 책이 도착했다. 책을 보내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읽어야 했다. 모든 책의 머릿말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했다. 자신 있는 분야의 책은 찾아보기부터 읽었다. 거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발견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읽다가 재미를 느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머리말과 결론만 읽어도 내용이 대강 파악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혼자서 모두 소화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함께할 이들이 필요했다. 이 무렵 무크지로 시작했다 개간지로 보내던 북패댐의 편집위원회의가 매주 수요일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권우, 표정훈, 최성일 등 내로라 하는 다독가들과 나 그리고 한미여가 참석했다. 한미여는 출판마케팅연구소 1호 직원이다. 회의가 끝난 뒤 저녁 자리에는 언제나 많은 출판 관계자가 모여들었다. 심야의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은 확장된 편집회의였다. 그 자리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출판 시장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사무실에는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런 자리에 한미아는 항상 동행했다. 어느 날 나는
한미아가 자리에서 들은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노트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어떤 자리에든 튀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탐복했다. 나는 늘 혼자 떠들다가 술에 취해 기가한 뒤 술이 깨면 대부분 잊어버리곤 했으니 말이다. 당시 사무실은 번역 기획을 하는 후배들과 함께 썼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보니 직원과 단둘이 근무하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사무실은 둘이 쓰기에는 너무 넓었다. 후배들에게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소식이 값졌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나와 한미아가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썼다. 나는 주로 특집을 책임졌고 한미아는 연재를 도맡았다. 이 책, 이 사람,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 시대의 스토리텔러의 계보 등을 연재했다. 이 책, 이 사람은 명성 있는 출판기획자 인터뷰로 200자 원고지 70매 분량이었다. 나는 우리가 망해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며 밥 한 끼는 사줄 것이라며 50명만 만나보라고 했다.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베스트셀러 탄생기였다. 1999년, 연재는 2000년에, 2000년의 연재는 2001년 무크지 형태로 출간한 뒤 마무리됐지만 10년만 지속됐다며 베스트셀러에 대한 담론이 확실하게 구축되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의 계보는 2000년 한 해 동안 연재됐다. 24개의 꼭지를 모아 2001년에 단행본으로 퍼냈는데 한미아는 책의 머릿말에서 한 권의 책은 단지 종이에 글자가 인쇄된 사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무엇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회, 문화, 그리고 이념의 결정체이자 장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오랜 세월 대중이 즐겨 읽었던 스테디셀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책들과 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연재 모두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미아는 동시에 해냈다. 어느 날 출근해보니 밤새 쓴 원고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밤새웠다. 이제 어쩔래? 하는 오기가 먼저 읽혔다. 그는 내가 당근과 채찍의 상벌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덕분에 해냈다고 말했는데 정민 선생의 표현을 빌려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을 다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특집 기사는 하루에 200자 원고지로 200매가량을 쓰는 일이 잦았다. 작고하신 소설가 이윤기 선생은 언젠가 너는 엉덩이로 글을 쓰냐? 썼다 하면 200매냐? 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썼을까? 그저 원고료 줄 돈이 없어 열심히 썼다. 1년에 서너 차례 일본에서 출판 관련 잡지나 책을 사와 열심히 읽고 썼다. 필자가 마감을 지키지 못한 원고도 내 몫이었다. 마감날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편집장이 전화로 결국 원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나는 8쪽만 비워놓고 다른 것들은 마감하고 귀가해라.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내가 써서 보내겠다. 라고 했다. 나는 바로 소주 한 병을 큰 컵에 따라 단숨에 비우고는 서둘러 귀가해 이른 잠을 잤다. 그러고는 새벽 2시에 일어나 200자 원고지로 50매의 글을 6시까지 썼다. 외부 일도 자주 들어왔다. 주로 중대형 출판사에서 의뢰한 출판시장 분석 관련 연구 용역이었다. 강연도 꽤 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20여 차례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죽어라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성의 같은 우리를 한스밴드라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신화학자는 두 사람이
부녀지간 아니냐고 이야기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출판 잡지를 만들고 기사를 쓰던 때의 일이다. 인터뷰 원고를 써서 선배에게 넘겼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데스크 역할을 하는 상사가 원고를 집어던지며 이것도 글이라고 썼어? 하고 호통을 친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평가를 받는 순간은 언제나 조마조마했다. 잠시 후 선배는 원고를 돌려주며 너는 시사주간지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 전문 기사를 해도 되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그 격려의 힘으로 지금껏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 출판 평론가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어린이책 평론가로 더 맹렬하게 활동하는 한미화 종합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쓰면서 자라는 아이들에서 한 이야기다. 그 글을 읽고 무척 놀랐다. 이 글에서 선배라면 나인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나는 공주사범대학 4대 신문사 수습기자 시절 밤새 쓴 글을 한 장 보고는 너는 글을 발로 썼어? 하며 던져버리는 편집장에게 매를 맞으며 글쓰기를 배웠다. 그 아픈 기억 때문에 후배들에게는 칭찬부터 해주곤 하지만 나는 그 선배를 평생 스승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출판 이슈를 짧게 분석한 글을 주간으로 연재해달라고 했을 때 공을 그에게 넘겼다. 처음 한두 번은 내가 읽고 수정 의견을 냈지만 이후에는 스스로 완벽하게 정리할 줄 알았다. 나중에 KBS2 라디오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책을 소개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를 추천했다. 거절하는 그에게 3년 동안 10분간 한 권의 책을 잘 소개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며 강권했다. 세월이 지나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미안했다. 한미아는 무슨 정신으로 그 일들을 모두 소화했을까? 2020년에 20년 동안 쓴 칼럼을 모아 책으로 만나는 21세기를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다가 과거의 연구 용역 결과물을 발견하고는 한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그때 잡지를 포기하고 돈이 벌리는 책을 펴냈으면 각자 빌딩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을까? 농담이었지만 한미아는 그걸 이제 하셨어요? 하고 대답했다. 한미아는 7년을 일하고 연구소를 떠났다. 말이 씨가 됐는지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3년을 채운 뒤였다. 특별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무척 섭섭했다. 떠날 때 연구소에 먼지 하나도 아끼면서 살았다고 한 말이 무척 아프게 들려왔다. 이후에는 책을 기획하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독서와 글쓰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는 그에게 평생 미안해하면서도 그를 부러워한다. 나는 여전히 잡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훌훌 털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도 삶의 고뇌가 없지는 않으리라. 잘 굴러가는 회사에는 미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창비에 다닐 때 새벽 5시에 출근하곤 했다.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았는데 자정이 되어서도 회사에 들러 출력해놓은 일개표를 살펴본 다음 퇴근했다. 직장 시절 그렇게 살아온 나를 보고 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히겠느냐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야근이나 특근을 시킨 적이 없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지금은 거의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있다. 회사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25년 전 어떤 친구는 한기호는 밥 이야기를 하다가도 3분 안에 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큰딸은 대학생 때 아빠는 책밖에 모른다고 했다. 어떤 이는 책만 주는 내가 싫다고도 했다. 평생 책에 미쳐 살다 보니 외로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글을 쓰면서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이 책을 쓰면서 과월호를 펼쳐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놀라웠다.
기획회의에 썼던 이들 대부분이 지금 출판업계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들의 글에서 놀라운 해안을 발견하고는 자주 빠져들어 글의 속도가 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어디 숨어서 기획회의 600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고 출판을 다시 시작하면 빛나는 루키가 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 빛나는 진주가 곁에 있을지도 모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진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출판의 한 구석에서나마 투덜거리며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해안을 가진 그들과 한 시절을 같이 한 덕분일 테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시절에 기획회의 600호의 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이제 약속이 없으면 일찍 귀가해 기획회의를 아무 권이나 꺼내 읽으면서 신나게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나는 미친 것 같다. 지난 25년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으니 돌팔매질을 당해도 싸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웃으면서 기획회의를 열심히 읽으리라.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기획회의는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필드에서 일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팩트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왔다. 이런 정보야말로 현장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양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무수한 필자와 저자가 탄생했다. 출판 전문지의 속성상 초기에는 출판 현장 종사자 중에서 필자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담을 많이 했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결산 좌담을 길게 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산 좌담 내용과 월별 베스트셀러 분석을 모아서 퍼낸 책이 책의 현장 2001, 책의 현장 2002, 책의 현장 2003이다. 2003년은 한국 사회가 카드 대란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출판의 르네상스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인문, 장르 문학, 청소년, 논픽션, 실버, 실용서, 마케팅 방법론 등 분야별 좌담을 열었다. 또 특별한 주제에 대한 7차례의 대담도 있었다. 그 결과물인 책의 현장 2004는 744쪽이나 된다. 책의 현장 2004의 머릿말 불안의 파고를 넘어 희망의 터전으로 에서는 1998년과 2003년 출판 시장의 변화를 10개의 키워드로 설명했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고용보장이나 임금 극대화에서 능력 개발로, 막역한 전직에서 제2의 인생 설계로, 생선 한 마리에서 고기 잡는 법으로, 생계형 창업에서 인생 설계형 창업으로, 회사 안에서 회사 밖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획일적 가치관에서 다양한 가치관으로, 막연한 불안감에서 총체적 불안감으로, 현실 적응형에서 현실 도피형으로가 그것이다. 키워드를 분석한 다음에는 그에 따른 전략적 사고와 실천을 통해 출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으니 시의성 있는 주제로 대화가 술술 풀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대담이나 좌담을 통해 현장성을 담을 순 없었다. 필자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만든 연재가 기획자 노트 릴레이다. 현장의 편집 기획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책에 대한 기획 방향과 소회를 정리한 글을 받았다. 2004년 1월 시작한 기획자 노트 릴레이는 기획회의 최장기 연재로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 연재된 글은 책으로 세상을 편집하다, 책으로 세상을 소통하다, 책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책으로 세상을 꿈꾸다 등으로 출간되었다. 나는 책으로 세상을 편집하다의 머릿말 성공한 책의 뒤에는 탁월한 편집자가 있다 에서 일본의 전설적인 편집자인 마스다 데스오가에서 편집자는 땡땡다
라는 정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독자, 수집가, 잡무 담당자, 서비스업, 교정자, 제작자, 디자이너, 영업자, 비평가, 작가, 학자, 기획자, 프로듀서 등 무려 13가지나 열거한 것을 인용했다. 편집자는 그야말로 만능인이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몇 년 안에 갖출 수는 없다. 수십 년 경력자라도 갖추기 어렵다. 게다가 소셜미디어가 줄줄이 등장했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도 일반화됐으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제 30개가 넘을지도 모르겠다. 기획회의는 초창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이를 드러냈다. 편집자가 현장에서 고투하며 만들어낸 책이라는 사물, 그들이 만난 저자라는 사람, 편집자와 저자가 책을 함께 만들면서 벌어진 사건, 즉 사람과 사물과 사건이라는 팩트를 제시하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 처음에는 필자 확보가 쉽지 않았다. 실력 있는 편집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원고 청탁을 하면 처음에는 수락했다가 다시 거절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잦았다. 남의 글은 책으로 열심히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이 200자 원고지 50매의 글을 쓰려니 막막하다고 이야기하는 편집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편집자에게 당신은 몇 권의 책을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200권이라 답하면 그 중에서 당신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책을 5권만 고르라고 했다. 우리는 극적인 인물의 가장 극적인 삶을 제대로 트리밍한 이야기를 즐긴다. 숏폼 영상을 즐기는 지금은 더하겠지만 이런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감동을 주게 마련이다. 자, 이제 5권을 골랐다. 그러면 그 책들을 만들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책을 만들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이라는 사물,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솔직하고 흥미롭게 써내가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출판관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냈다. 책을 열심히 만들었던 이들은 좋은 글을 써서 보내오곤 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실력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실력 있는 편집자는 자신의 매뉴얼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그런 편집자들에게는 연재를 부탁했다. 물론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 그러면 만나자고 했다.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아서 연재를 맡기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상대의 장점을 늘어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은 수락했다. 연재가 끝나면 책으로 만들었고 그런 뒤면 몇몇 이들은 인생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크게 변하기도 했다. 퍼블리터란 신조어를 만든 것은 2013년 봄이었다. 기획회의 창간 15주년 기념 특별 단행본 한국의 출판 기획자를 퍼내면서 머릿말에 미래는 편집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출판 기획자는 편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터이면서 퍼블리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퍼블리터라 부르면 어떨까요? 앞으로 1인 출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퍼블리터들이 속속 등장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다. 편집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이보다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 내놓는 크리에이터들이 주목받는 세상에서 출판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올드미디어가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이다.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를 세웠을 때는 출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책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편집적 사고와
출판에 대한 책을 많이 퍼내려 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출판에 대한 책은 2,000부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물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팔리는 책 위주로 퍼냈다면 그렇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천년 뜨거운 감자 전자책 논쟁. 특별한 준비도 없이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를 열었다. 확보한 운영 자금이라고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받은 보상금 4,500만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종이책 생산을 중단하자 무수한 언론이 종이책에 장송곡을 틀어댔다. 2000년에 접어들자 종이책에 종말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출판인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자금을 모아 전자책 출판사 주 북토피아를 설립하고는 전자책 시장을 선점하고자 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군가는 정리해야 했다. 전자책이라는 화두 덕분에 기획회의는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저절로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언론은 근거 없는 예측으로 출판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선일보는 2000년 2월 15일자에 이북과 종이책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인터넷이 출판과 독서의 패턴을 갈아엎고 있다. 인터넷이 종이책을 대신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정보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책 혁명이 시작됐음에도 출판, 유통, 서점, 독자 등 전방위로 진행되는 그 혁명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면서 출판계는 현재 3조 원가량 되는 단행본 시장 규모의 절반인 1조 5천억 원 정도가 5년 내에 디지털북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모두가 전자책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니 나라도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송인소식 2000년 5월 15일자에 이북은 없다 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 글에서 이북이 언젠가는 대세가 되겠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발표하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6월 1일자에 다시 이북은 없다 2를 발표했다. 두 번째 글에서는 한 문화가 대세가 되려면 문화적 기반부터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북은 없다에서는 이북이 성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를 디지털형 정보로 변형할 때도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디지털화의 방향이다. 오랜 세월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형태의 배치와 레이아웃으로 된 책의 문화에 대중들은 익숙해 있다.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형태의 전자공간에 올려진 이 컨텐츠가 이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의 배치와 레이아웃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정해져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컨텐츠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제 방식도 확립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비용이 전화비에 부과되어 결제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통 방식이 더 큰 문제이다. 이미 CDROM이 시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유통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글쓰기로 나는 종이책을 지키려는 전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전자책의 대세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글에 도발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종이책은 죽고 전자책이 산다는 일도양단식의 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글에서 전자 텍스트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전자책 수익 모델이 당장 보이지 않으면 문명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이 책의 미래를 예상했다. 인간이 배설하는 단순한 데이터는 정보의 존재 양태로 변형되면서 디지털형 정보,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아날로그 등 새 형태로 변형된다. 이것은 H2O가 고체인 얼음, 기체인 수증기, 액체인 물의 형태로 각기 변형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때 어떤 형태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어떻게 변형되어야 가장 양질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양질의 정보로 변형되어야만 인간에게 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컨텐츠로 변형될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백과사전과 같이 저장과 검색이라는 디지털 체제에 적합한 데이터나 수량화되고 계량적인 연산 효과를 중요시하는 데이터는 그 단적인 예다. 그해 5월 29일자 동아일보 지면에서 전자책 업체인 에버북닷컴과 온라인 소설 하늘길을 계약한 각자의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북은 있다, 이북은 없다 논쟁을 벌였다. 이북은 있다는 입장의 이문열 작가는 미국에서 나온 PDA 형태의 전자책 단말기를 보니까 외양도 크지 않고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더라. 앞으로 작은 단말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수백, 수천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된다. 5년 이내에 전자책이 적어도 6, 70%는 차지하리라고 본다. 고 예측하면서 저자는 종이책의 인세를 10% 정도 받는데 전자책은 3, 4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북은 없다는 입장인 나는 이북이 없다니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이 괴멸할 것인가 라는 예언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식의 준비로는 이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조기책이냐 이북이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나 이런 죽기 살기의 양자택일을 넘어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은 디지털에 맞는 컨텐츠를 다루고 아날로그는 새로운 아날로그를 탈바꿈하는 것이지 전자책이 일시에 종이책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반대로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로 장소만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 역시 디지털에 대한 모독이라고 대답했다. 2000년 6월 29일 위임장을 제출한 19인을 포함한 주요 작가 54인은 이북 인쇄의 기준을 정가의 50%로 할 것, 정가를 정할 때는 작가와 협의할 것, 한 업체의 저작권 독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미만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이런 분위기에 화가 난 나는 이미 시장성이 사라진 소설들을 빛바랜 종이 위에서 빛나는 디지털 공간으로 장소만 이동시켜 놓으면 떼돈이 벌릴 것으로 착각해 결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논지에 글을 써 논란에 불을 질렀다. 이 일을 주도했던 한 작가는 조선일보에 평생 전업에 한 길로 오직 글만 써온 이 땅의 원로 작가와 중견 작가들조차 발밑으로 보이던 것이지요. 글의 진위는 둘째치고 거기에 쓰여진 말들의 천박함으로도 이게 과연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작가들의 책만 다뤄온 사람의 글인가 싶어 소장님의 인격마저 의심스러웠답니다. 라는 비판의 편지를 발표했다. 내가 점잖지 못한 글을 쓴 것은 맞지만 메시지에 대한 반론을 하지 못하고 메신저에 대한 비난을 한 것에 실소를 금하기 어려웠다. 그 해에 EBS는 미래토크 2000의 한 주제를 10년 후에 종이책이 사라진다로 정하고 나에게 출연을 요청했다. 나는 전자책을 쓰는 사람이 전기세도 내야 하고 라면도 끓여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으니 종이책이 사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자책에 대한 과도한 열풍은 2001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문열 작가가 전자책이 적어도 6, 70%는 차지하리라고 예상한 뒤 5년이 흘렀어도 전자책 비중은 3%를 넘지 못했다. 나는 한겨레 2005년 5월 27일자에 발표한 칼럼 전자책 시대 예언 이문열에게 묻는다. 에서 지금 전자책을 사보는 이는 별로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전자책 단말기 사업은 전 세계에서 모두 실패했다. 전자책의 신라 같은 희망은 휴대전화를 통한 판매라고 분위기를 짚어주면서 그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설을 연재하게 되면 새로운 글쓰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기획회의에서
전자책 논쟁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도서 정가제와 주례사 비평을 비롯해 무수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중 도서 정가제에 관련 논쟁을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정가의 책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점은 할인 판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서점은 구간의 경우 보통 30% 정도 할인해서 판매했다. 그 여파로 2002년부터 오프라인 서점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는 한때 90%의 폭탄 세일이 성행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흐름은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는 해마다 밀리언셀러가 대거 등장했다. MBC 예능 느낌표에서 소개한 책들을 제외하고도 2002년대 상반기에 등장한 밀리언셀러는 50여 종이 넘었지만 출판사들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밀리언셀러를 펴낸 출판사 중에서도 적자 경영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판매 부수가 적더라도 유의미한 책들의 출간이 어려워졌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과다한 경쟁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출판, 서점업계의 두려움이 점증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막고 출판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합의로 10% 이내의 할인과 5% 이내의 마일리지만 허용하는 변형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오프라인 서점의 숨통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후 업계는 3년마다 도서 정가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정례화했다. 2024년 초 출판 유통시장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 3곳이 과점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출판사는 빅3 서점의 점유율 80% 이상이다. 온라인 서점은 과도한 할인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행 체제가 고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프라인 서점은 일관되게 완전 도서 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출판업계도 대체로 현행 체제에 고수를 희망하고 있다. 작가단체나 도서관도 이런 생각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는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출판, 서점업계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도서 정가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다른 상품들은 모두 할인이 적용되는데 왜 책만은 정가제여야 하는가?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재다. 온라인 서점이 등장해 할인 판매를 하자 출판인들은 단맛에 취하는 듯했다. 하지만 도서 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니 책의 다양성, 창의성, 의외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 양극화가 극심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할인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다. 도서 정가제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다. 나중에는 도서 정가제를 빨리 확립하라는 압력을 직간접으로 가했다. 그래서 기획회의의 지면에서는 자주 도서 정가제 논쟁을 벌여야만 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 정가제는 일몰법이라 3년마다 다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제 완전한 원칙을 정해야 할 때다. 할인이 허용되던 영미권의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른스 앤 노블은 2012년부터 7월 연속 매출이 하락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빠졌다. 그동안 CEO는 4번이나 바뀌었다. 결국 2018년 인수합병 대상이 되어 헤지펀드 엘리엇 어드바이저스가 6억 3,800만 달러, 약 7,850억 원의 바른스 앤 노블을 인수했다. 인수 직전 1년 동안의 손실액이 1억 2,500만 달러에 달했고, 경쟁사였던 또 다른 서점 체인인 보더스는 2011년에 파산했다.
엘리엇은 영국의 대형 서점 워터스톤즈를 정가 판매로 희생시킨 경험이 있는 제임스 톤트를 CEO로 영입했다. 반스 앤 노블은 어떻게 죽다 살아났을까? 반스 앤 노블의 부활을 이끈 요인으로 선택과 집중, 큐레이션, 현지화 등 세 가지를 꼽지만 핵심은 책을 정가로 판매하면서 큐레이션을 강화한 것에 있다. 덕분에 2024년 반스 앤 노블은 매장 수가 약 10년 만에 순증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잡지는 공론의 장이다. 기획회의가 초기에 안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판업계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의 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슈가 없을 때는 이슈를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공론은 잡지의 생명수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획회의는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는 책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출판 시장을 호령하며 전장을 누볐던 출판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언젠간 한 후배와 점심을 먹고 절투산 순교 성지를 걸었다. 후배는 몇몇 출판인의 이름을 대며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와 무수하게 만났던 이들이다. 문득 그들과 만나 토론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들과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쓸쓸했다. 나는 2024년 출판 입문 42년 차가 되었다. 40년을 맞이하기 전 공식적으로 이어지던 대외 활동을 정리했지만 40년이 넘도록 출판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산책 후 후배와 차를 마시면서 2004년 2학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의 출판 콘텐츠 기획론 수업에서 휴대전화가 책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한 것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강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일본에 갔었다. 일본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었다. 그렇게 강의는 2007년 2학기까지 지속됐다.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리더를 비롯한 모든 전자책 단말기가 수익을 내는데 실패해 전자책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돌았다. 나는 검색이라는 읽기, 누르기라는 쓰기,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휴대용 기기가 텍스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강의했다. 그것은 나중에 디지털 출판의 3대 혁명인 읽기 혁명, 쓰기 혁명, 텍스트 혁명으로 정리되었다. 인간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검색부터 한다. 이로 인해 책의 구조가 달라졌다. 한 권의 책이 다루는 주제는 잘게 쪼개지고 있다. 하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액정 화면을 누르며 쓰는 글은 표현이 단순하고 분량도 적고 단문이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읽기와 쓰기 혁명이 텍스트의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인간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기기로 글을 쓰고 읽는다. 스마트 기기라는 재생장치의 다양한 기능이 독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다. 가령 내가 새벽마다 올리는 블로그 글을 스마트폰으로 읽는 이는 이성적으로 딱딱하게 지식을 알려주는 글을 외면할 것이다. 반면 삶의 경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글에는 환호할 것이다. 블로그에 쓴 글을 모아서 책을 퍼낸 것을 블록이라고 한다. 블로그와 책의 합성어인 블록은 2002년 웹사이트 버즈머신을 운영하던 미국 언론인 제프 자비스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을 책으로 내면서 알려졌다. 2006년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 4권 중 한 권이 블록이었다. 이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연재한 글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제 출판기획자들은 엘리트 지식인을 찾아가지 않는다. 반면 많은 팬을 확보한 소셜미디어 필자에게 접촉하는 빈도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인기 유튜버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써서 인기를 끄는 사람을 소셜 칼럼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이 추천하는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도도한 흐름이 되고 있다. 나는 해당 강의가 끝난 후 중앙일보 2005년 7월 29일자 기획기사 깊이 보기 인터넷 시대 책의 운명은 중 메인 기사인 검색하듯 읽히는 책이 미래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원대한 꿈을 앞세우며 윈도우 95를 출시한 지 올 가을이면 꼭 10년이 된다. 그동안 책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벌써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성급하기는 하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의 의미를 인간이 제대로 깨닫는데도 반세기나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 속도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 지금쯤 중간 점검이 가능하다. 원래 컴퓨터는 정보 생산의 도구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자 인간의 욕망은 진화했다. 지금까지 인간이 책이라는 형태로 축적해온 모든 자산을 보다 풍부한 방식으로 사이버 세계로 옮긴 다음 컴퓨터 화면에서 자유자재로 그 많은 용량의 정보를 쉽게 소비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기억 능력이나 독서 습관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보다 좌절이 컸다. 영화, 음악, 사진, 게임 등은 모두 컴퓨터가 생산과 소비를 위한 도구로 작동했지만 유일하게 책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1년에 출시한 MS 리더를 비롯해 모든 독서 단말기는 수익을 내는 데 실패했다. 지금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은 인간이 휴대전화를 통해 책을 읽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다. 이 기사가 나간 뒤 정병규 선생은 앞으로 이 말만 해도 3년은 먹고 살겠다는 격려 전화를 해주셨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빨랐다. 2004년 말 인기를 끈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는 호숫가에서 영상을 찍어 애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왔다. 이게 문제가 되어 둘은 크게 다툰다. 영상만 전송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의 음성도 전송됐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당시 휴대전화로 책을 읽는 일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대세가 아니었다. 그런 세상이 본격적으로 온 것은 2010년 무렵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등이 등장한 이후였다. 아이패드가 등장하자 세상이 달라졌다. 일본에서는 2010년 5월 28일 아이패드가 출시되었다. 그들은 아이패드를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타고 나타난 문호 개방을 강요했던 흑선에 비견했다. 또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의 대형 IT 기업을 신대륙으로, 신문, 텔레비전, 출판 등의 전통 기업을 구대륙으로 지칭하면서 신대륙에 올라타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쯤 사사키 도시나오의 전자책의 충격이 출간돼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사사키는 킨들,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책을 읽는 데 적합한 기기, 쾌적하게 책을 구입해야 읽을 수 있는 플랫폼, 자가 출판과 책의 플랫화, 그리고 콘텍스트를 매개로 책과 독자가 얽히는 새로운 매칭의 세계라는 퍼즐 조각이 전부 맞춰졌기에 이제 새로운 전자책의 생태계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자책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욱 평평해진 책의 세계에서는 평범한 개인이 직접 출판해서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유명 작가와 무명 작가의 구분이나 구간과 신간의 차별이 사라지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펴내고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세상이 오자 호모 스마트쿠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사사키 도시나오는
이북 저널 요코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일본에서도 KDDI나 도코모 등의 통신업자나 샤프 등 메이커가 주도한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모두 기대에 못 미치며 매출이 좋지 않았고 전자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전자책도 팔리지 않았다. 전자책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일본 기업이 전자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그는 전자책의 본질은 종이나 액정 또는 전자종이라는 매체의 차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이나 유통방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으로 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보 유통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이패드에 전자책을 잔뜩 집어넣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를 흥분케 하기 충분했다. 사사키 도키나오는 킨들 스토어에 일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전자책 시장에 막이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콘텐츠였다. 이런 변화로 콘텐츠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2012년에 보낸 졸저, 새로운 책의 시대의 머릿말, 사라지는 책과 살아남은 책에서 전자 텍스트는 시간성, 장소성, 신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시간성이다. 인간이 액정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전자 텍스트는 10분, 적어도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한 정보로 완결된 작은 이야기들을 연결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책이어야 할 것이다. 개그 콘서트의 구성을 닮은 책이 돼 하나의 실로 꿰을 수 있는 이야기면 좋을 것이다. 둘째, 장소성이다. 종이책은 글맛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정자 공간에서는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문주화종이 아니라 화주문종이 되어야 한다. 형식이 좋아야 내용도 힘을 발한다. 준비된 이미지가 없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신체성이다. 전자공간에서 통하는 콘텐츠는 어떤 장르일까? 인간의 머리를 움직이는 이성적인 글보다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글이어야 한다. 종이책은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깨칠 수 있어야 시공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전자공간의 콘텐츠는 임팩트가 강한 이미지가 선도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글이 따라오는 하지만 한순간에 바로 이것이라는 느낌이 오는 디자인으로 구성된 콘텐츠여야 한다. 이런 시대에 맞춤한 원고가 운명처럼 다가왔다. 2017년 9월 말 기획회의의 편집자들은 김민섭 작가가 재미있는 작가의 인터뷰 원고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 인터뷰를 읽은 직후 김민섭 작가에게 연락해 김동식 작가의 소설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 소설은 새로운 인간형인 호모 스마트쿠스가 쓴 소설이었다. 바로 이것이라는 직감이 왔다. 김동식 작가를 만나면서 나의 출판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또한 출판 현장의 사람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독자들과 무수한 토론을 하면서 책의 미래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기획회의가 아니었다면 김동식 작가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알았더라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출판에 대한 통섭적 사고를 가르쳐준 북패댐. 좋은 아티스트는 따라하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는 말은 시부야 료이치의 일 잘하는 디자이너에서 읽었다. 지금은 누구나 글쓰기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잘해야 한다. 저자는 좋은 디자인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디자인의 핵심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재검토하고 정리해서 과제를 발견하는 데 있다. 는 미국 통계학자 에드워드 터프터의 말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따라하고 무엇을 훔쳐야 할까? 저자는 너무 기발한 것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라는 제스퍼 모리슨의 말과 디자이너의 진정한 타깃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라는 티보르 칼먼의 말도 인용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문화센터에서 북 디자인 강좌를 개설해 많은 이들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북 디자이너 정병규 선생이 하셨던 말씀도 떠올랐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니 이게 쉬운 일인가? 디자이너는 미적 감각을 지닌 필래너라는 브루노 무나리의 말에도 공감이 간다. 북페뎀이란 잡지를 펴낸 적이 있다. 페뎀은 기획, 플래닝과 편집, 에디팅, 디자인, 마케팅 등을 모아 출판 각 단계의 유기적 통합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어였다. 무크지로 출발한 북페뎀은 개간지로 발전했다가 다시 무크지로 돌아온 뒤 통건 9권이 나온 후 중단됐다. 그간 북페뎀에서 다룬 주제는 어린이책, 출판기획, 청소년 출판, 논픽션, 장르 문학, 그림책, 글쓰기의 힘, 출판 창업, 번역 출판이다. 베스트셀러가 탄생하면 편집자는 자신이 컨셉을 잘 잡은 결과라 하고 마케터는 자신이 USP, 고유 판매 제안을 잘 찾아냈기 때문이라 하고 디자이너는 책의 내용을 이미지로 잘 구현한 덕이라고 하며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컨셉트와 USP와 이미지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이제는 그런 일을 통합적으로 해내야 하는 시대다. 1인 출판사 혹은 1인 크리에이터가 대세인 시대 아닌가. 독자가 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책은 더욱 정교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요즘 편집과 디자인의 경계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편집과 디자인은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2인 삼각 경기다. 순차적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해서 하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 독자의 결핍된 욕구를 찾을 줄 아는 기획, 독자가 대접받았다고 느낄 정도의 제작과 마케팅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것이 할인 경쟁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북페뎀은 하나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북페뎀은 한 권을 퍼낼 때마다 5천만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시리즈를 펴내는 동안 출판계 내부의 필자를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출판 담론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북페뎀 6호 그림책에는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림책이야말로 책이라는 물질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상 세대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르 아닌가. 이후 그림책 기획자들을 만나면 이 책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림책을 만드는 주체인 작가와 출판사를 각별하게 조명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북디자이너 정병규 선생이 현대 그림책 역사의 선봉장인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속 글과 그림의 이중적 구조, 플롯을 상세하게 분석한 글과 어린이 책 관계자 30명이 뽑은 그림책 명장면을 말한다 라는 기획은 그림책을 깊고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림책 시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림책이 갖는 미학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기획은 북페뎀이 처음이었다고 감히 말한다. 북페뎀 이후 출판 기획은 그중 가장 많이 팔린 호로 출판 편집자의 교과서라 불리기도 했다. 출판 기획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실은 덕분일 것이다. 당시 출판 방법론에 대한 책들이 종종 나왔지만 북페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나 역시 북페뎀을 펴내면서 출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 2005년 출간된 북페뎀 7호 글쓰기의 힘은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한국 최초의 교양서라고 자부한다. 이 책의 출간 이후 글쓰기 관련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미아 출판 평론가는 책의 서문,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해서 다치마나 다카시는 이제 대학에 의한 고등교육 독점 시대에서 도처에서 고등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고등교육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비쿼터스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학이 짜여진 커리큘럼에 맞추어 교양 수업을 제공하는 반면 유비쿼터스 대학에서는 교양을 스스로 찾아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교양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글쓰기의 힘은 더욱 필요하다. 한 번 더 스티븐 킹의 말을 빌려 좀 누그러뜨려 표현하더라도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글쓰기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책의 출간을 제안했다. 실제로 그 이후 인터넷에서 글을 쓰다가 스타 필자가 된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정치 사이트의 논객들, 인터넷 서점의 독자 리뷰어,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전문가로 나선 경우 등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글로 표현하여 스타 필자로 떠오른 예는 차고 넘친다.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되면서 지식의 보편화를 바탕으로 대중 필자의 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인터넷이 일반화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문해력은 날로 빈약해지면서도 글쓰기는 더욱 요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글쓰기의 힘의 초판 서문에는 이제 글쓰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기계발의 한 방식이 되었다. 생각한 것을 글로 쓸 수 있을 때 개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비교적 글쓰기에 친숙한 작가나 학자가 아니라면 더욱더 글쓰기가 유용하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직장에 좀 더 쉽게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보도자료를 잘 쓰면 당신이 애써 읽어놓은 상품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기획서를 잘 쓰면 동료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다. 물론 글을 잘 쓴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글쓰기가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근대 사회란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통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글을 쓰게 되면 생각은 구체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살다 보면 느끼게 되지만 삶에서 중요한 건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춘 생각과 감정이다 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판을 만들 때 편집자들이 초판에 서문을 뺀 것은 못내 아쉬웠다. 북패댐으로 출판을 공부했다는 사람을 요즘도 자주 만난다. 한때 기획회의를 접고 북패댐을 부활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여튼 북패댐을 중단한 것은 무척 후회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되어야만 했다. 나는 출판계에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자부하지만 이 일만은 죄를 지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잡지 기록 전쟁이란 책의 일부를 조금 읽어드렸는데 출판이나 이런 책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좀 유용한 책이었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